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그 달에 읽은 책을 정리하는 월간 독서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월간 독서 영상은 자꾸 30분을 넘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딸한테 엄마는 영상이 왜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나이 든 티가 좀 이런 데서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 사람이라 하고 싶은 말이 좀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3월에 읽은 책 영상은 좀 짧고 굵게 정말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월에 읽은 책 한 번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린 헌트의 인권의 발명입니다. 이 책은 어려울 것 같아서 각오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책이 술술 읽혀서 너무 기분 좋았던 책입니다. 인권의 발명은 고유서가에서 어제의 책 시리즈로 나온 책 중에 하나인데 어제의 책은 절판된 책 중에서 좀 이 책이 아까운 책을 찾아서 재출간하는 시리즈예요. 인권의 발명 외에도 단테의 신곡 강의, 잃어버린 밤에 대하여 등 좋은 책이 너무 많아서 좀 다 소장하고 싶은 책욕이 생기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인권의 발명은 18세기 이전에는 없었던 인권의 개념이 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나가는 책인데요. 인권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생긴 본성이 아니라 이 실천을 통해 발명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린 헌트는 인권은 18세기 미국 독립선언이나 프랑스 혁명 당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등의 선언 또는 신 엘로이즈 같은 서간체 소설, 계몽주의 등을 통해서 공감과 평등, 인간의 자율성 확대로 발명되었음을 여러 정보나 흥미로운 접근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이제 18세기에 소설을 많이 읽게 되면서 이 소설 속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하게 되면서 공감과 연민을 배우게 됐다는 건데요. 이 여성이나 하인, 노예 모두 좀 나와 같은 내면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 소설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게 좀 흥미롭게 다가왔고요. 린 헌트는 인권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서 이 책을 끝내지 않고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인간성의 상실, 배제와 혐오,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의 부상, 여성의 권리 축소 등을 얘기하면서 결국 인권만이 좀 악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라는 것. 해답은 지금도 인권의 권리 선언,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주장하면서 좀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21세기는 기술과 자본의 발달로 이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더 위협받고 있잖아요. 이 돈으로 환산되어야만 가치를 인정받고 기계에 밀린 인간은 점점 더 무용해지고 차별, 폭력, 혐오, 인권 침해 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평등과 자유 역시 위협받고 있어요. 어렵게 발명해온 인권이 지금 실패를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인권의 개념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18세기 인권을 발명할 수 있었던 이 소설가 권리선언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결국 책 읽는 인구가 많아져야 된다. 이 독서가 세계를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내과학 책인데요. 닐스 비르바우머와 베르크 치들라우의 머리를 비우는 뇌과학입니다. 책은 불교의 공사상과도 좀 맞닿아 있는 책이었어요. 저는 홈트로 요가를 하는데 이 수련 마지막에 하는 자세가 사바사나라고 숨등 자세가 있거든요. 사바사나는 가만히 누워서 이 머릿속을 비워내고 내 몸과 호흡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인데 이게 의지와는 다르게 자꾸 잡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그날 있었던 회사 일이나 속상했던 일도 떠오르지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어떤 꿈 꿨는지 꿈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고민거리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호흡에 집중하자 이렇게 다짐을 해도 또 금방 또 다른 생각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뇌는 생각 펌프로 끊임없이 사고하고 반응하고 학습하고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 뇌가 생각을 멈춘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뇌의 편도체는 공포, 회피, 공격성, 생존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위험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신체는 제일 약하지만 이런 방어체계 능력 때문에 지금 인류의 최상의 포식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뇌의 방어체계가 멈춘다면 이제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까?
아니면 뇌를 좀 쉬게 해줌으로써 텅 빈 상태에 도달해서 평온해질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 실험과 뇌과학을 통해 논증해 나가는 책이에요. 1950년대 미국의 신경심리학자들이 이에 관련한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제한된 환경자극요법이라고 해서 이 소리가 차단된 아주 큰 탱크에 피부 온도와 비슷한 소금물을 넣고 피실험자들이 둥둥 떠다니게 하는 실험이에요. 피실험자들은 이 골이 뗀다는 두려움 없이 오히려 깊은 수준의 이완 상태를 느꼈다고 해요. 또 다시 하고 싶다는 피실험자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험을 중단한 사람은 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이 아니라 피부 가려움증 같은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중단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실험을 통해 보면 이제 우리의 뇌 역시 텅 빈 상태, 좀 쉬고 싶다는 생각, 휴식을 역시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설이 틀리지 않았음이 이제 좀 확실해진 게, 그때 시험했던 탱크가 지금 가정용 부유 탱크라고 해가지고 가정용으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뇌과학 책이라 내 영역에 대한 좀 어려운 용어도 많고 실험 과정과 결과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 여러 번씩 다시 읽기도 했지만, 이 텅 빈 상태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희망적으로 다가왔던 책이었고, 텅 빈 상태를 시작으로 이 루게릭병을 앓는 감금 증후군 환자분의 감정 상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제 좀 과학보다는 종교에 가까운 영역이 있지만 임사체험 겪었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감금증후군 환자의 뇌 상태는 텅 빈 상태와 좀 아주 비슷한 평온한 상태이고, 죽음 직전의 뇌 상태도 텅 빈 상태와 아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텅 빈 상태에서 나온 우리가 텅 빈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과학책이 아니라 이 불교 철학책을 보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과학과 불교 철학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살아가느라 바쁜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쉬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기도 한 책이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장강명 작가님의 미세자절의 시대입니다. 장강명 작가님 역시 신작이 나오면 바로 책을 구매해서 읽는 저의 최애 작가님 중 한 분이신데요. 미세자절의 시대는 장강명 작가님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일간지와 여러 잡지에 썼던 칼럼 90편을 모아 엮은 산문집이에요.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고, 1부 혼미한 사회에서는 사회, 2부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에서는 정치, 3부 우리는 삶을 통째로 긍정해야 한다에서는 문화에 대한 칼럼들이 모아져 있어요. 미세자절은 장강명 작가님이 만든 신조어인데, 이 세상의 속도는 너무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속도를 못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잘한 좌절감과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좌절을 장강명 작가님은 미세자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실패 같지만 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 이런 작은 실패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희망도 가지지 않게 되고 또 세상에 굴복하게 되잖아요. 이런 점이 지금 우리 현실을 딱 꼬집어서 표현한 말 같아서 저는 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이 책은 장강명 작가님이 야, 장강명은 이런 사람이다로 보여주는 책 같아서 좋았는데,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글과 생각들을 읽다 보면 아, 장강명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저랑 생각이 같은 문장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도박장에서는 평상심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데 세상 전체가 카지노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진심으로 염려한다. 검소한 생활과 자기 절제, 노동, 꾸준한 노력이 보답받고 또 찬미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인간이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 거품이 언젠가 꺼지면 그때는 또 얼마나 파괴적인 절망과 한멸이 우리를 휩쓸 것인가. 아이가 적다는 게 아니라 불행한 노인이 많다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다. 그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려면 젊은이들이 많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는 도돌이표 같은 주장에 반대한다. 기업에서 개인까지,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층까지 전반적으로 부담의 수준을 높이고 혜택도 많이 받는 사회가 되는 게 답이다. 출산이 사회적 책임인 양 몰아가지 말자. 출산이 아니라 세금이 책임이다.
다른 경험들이 독서를 대신할 수 있을까? 내게는 걷기 운동으로 코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는 소리만큼 전망 없게 들린다. 한 업계에서 20년 정도 일하면 부장급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그 이상을 원하면 정신에 꾸준히 간접 체험과 지적 자극을 공급해야 한다. 나는 독서 부족이 노년의 마음의 병을 일으킬 거라 믿는다. 삶이 얄팍해지는.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나도 같은 생각인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보게 됐고, 글을 정말 너무 잘 쓰세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 동일한 소재를 놓고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도 중요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유하는지 역시 중요하잖아요. 이 좋은 생각이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세자절의 시대가 딱 그런 책이었어요.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한 장강명 작가님의 통찰을 좋은 문장으로 만나는 기분이 되는 책이었고, 책 표지가 이 책 내용에 비해서 조금 가볍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묵직한 울림까지 주는 책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소설인데요. 아모스 오즈의 블랙박스입니다. 아모스 오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가로 이 현대의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최초의 작가 중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블랙박스는 민음사 이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의 책으로 뽑아주신 편집자님이 계셔서 읽기 시작했는데, 좀 한 50페이지 정도 읽고 그만 읽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주저했다가 다시 읽은 책이거든요. 이 국제 여론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자적으로 계속 공습하고 있고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가의 소설을 읽는다는 게 좀 이상하게 죄책감이 느껴졌고, 이 소설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체성과 갈등, 봉합에 대한 주제가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한 책이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일리나가 이혼한 지 7년이 지나 이제 그동안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아왔던 전 남편 알렉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작이 돼요. 아들인 보아즈가 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일리나는 가정에 충실한 미셸과 재혼한 상태예요. 일리나의 전 남편인 알렉스는 유럽 출신의 유대인으로 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기득권이지만, 현재 남편인 미셸은 북아프리카 출신 유대인으로 이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미즈라히를 대표하는데, 이 서로 대척점에 있어요. 미셸은 우파 출신의 시온주의자로 이 아랍인의 땅을 사들이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알렉스에게 단체 기부금 10만 달러를 요구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알렉스의 변호사 자카임이 개입하면서 일리나, 알렉스, 미셸, 자카임, 아들 보아즈가 서로 편지와 정보, 메모 등으로 이 서로 소통하는 형식으로 소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가슴속에 묻어둔 블랙박스를 꺼내 얼마나 서로가 사랑했는지, 왜 서로를 사랑하다가 증오하게 됐는지 오해와 갈등을 보여주다가 결국 사랑의 의미, 가족의 의미, 화해 등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사랑 소설이기도 하지만 이 현재 이스라엘의 복잡하게 얽힌 시대상이나 이념 갈등, 계급 격차, 민족 문제 등을 다룬 사회소설로 읽히기도 해요. 일리나와 알렉스의 아들 보아즈는 알렉스나 미셸 둘 중 누구도 따르지 않고 이 아랍인에게 열려있는 자급자족 성격의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보아즈야말로 이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통합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미래 세대로 이 소설에서 좀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편지나 정보, 메모만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의 생각, 갈등 등을 너무 잘 풀어낸 소설이라 이 소설만 놓고 보면 완성도가 너무 높은 소설이었어요. 하지만 읽을 때도 그렇고 읽고 나서도 좀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책이고, 보아즈가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의 현재 젊은 세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좀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 우리 세계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책이기도 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성파스님의 말씀과 삶을 김한수 기자님이 기록한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입니다. 성파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5대 종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냥 대단하세요. 스님이
게임이 아니라 뭐 진짜 기인 같은 느낌?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나오셔야 할 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분인데요. 출간한 후 40년 동안 해오신 일이 진짜 어마어마하세요. 뭐 도자기를 굽다가 도자불상 3,000부를 만들고, 도자기 기술을 이용해서 이 16만 도자 대장경을 만들고, 뭐 천연 염색하고 한지를 제작하고 산수화를 중국에 가서 배워서 전시를 하고, 오칠로 민화를 그리고 또 야생화를 키우고, 매화나 뭐 진달래 꽃을 심어서 이 꽃밭을 만들고, 이 50년 된 이상 항아리들을 모으다가 결국은 단장 사업에 진출하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세상에 있는 종이책을, 버려지는 종이책을 다 모으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하세요. 불교에서는 수행과 무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파스님은 세상에 태어나 이 몸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이 소유라고 하면서, 무소유로 할 거면 밥은 왜 먹냐고 하시거든요. 보통 사람이면 이 평생에 한 가지도 이루기 어려운 일을 연달아 개척하면서 이 평생을 일하고 공부하는 삶을 사세요. 시주를 무섭게 여기라고 하면서 이 자급자족적인 삶을 사시기도 하는데, 성파 스님은 시주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 이 종교 서비스의 학대라고 하시거든요. 좀 사찰을 문화적인 공간으로 가꿔서 이제 개방하고,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한지를 제작하거나 오칠 민화를 그려서 보관하세요. 한지 제작법이나 오칠하는 법 등을 이제 후세대 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꼼꼼하게 기록하는 일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불교 사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좀 어쩌면 지금 여기 현재 머무르는 거고, 현재를 열심히 소유로 채워가는 성파스님의 삶이야말로 좀 진정한 불가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좀 평생 공부하고 일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좀 다짐을 하게 한 책이었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야겠다, 이 놀리지 말아야겠다를 결심하게 한 책이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은 책 2권인데요. 첫 번째 책은 시몬드 보부아르의 아주 편안한 죽음입니다. 이 책은 되게 얇아요. 페이지 수로 한 15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을 덮었을 때 너무 벅찼고, 오래 읽은 소설 중에서 진짜 최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겠다, 이 책은 무조건 소장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책을 구매해서 다시 좀 읽고 있습니다. 보부아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실존주의는 인간의 삶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간다는 이 부조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주체성, 자유, 선택 등으로 이 각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지면 된다고 하거든요. 보부아르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은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각자 자유를 중시하다 보면 이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서 갈등이나 충돌이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보부아르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거든요. 문학적 글쓰기를 실존이 지닌 다양하고 애매한 측면들을 좀 생생하게 담아내기에 좀 가장 적합한 글쓰기라고 하고, 이 아주 편안한 죽음 역시 그런 글쓰기 중 하나였어요. 책은 보부아르 스스로가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라고 하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녀가 어머니의 죽음을 앞두고 하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좀 사적이고 내밀한 소설이자, 아픈 몸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고독과 외로움 등을 담아내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옆에서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죽음이라는 고통과 슬픔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이 사회적 소설로 읽히기도 했어요. 엄마를 가부장제의 수동적인 여성이었다고 생각했던 보부아르가 가부장제에서 억압받았던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이 엄마를 인식하게 되는 변화의 과정도 너무 잘 담겨 있는 그런 소설이었고요. 가부장제, 모녀, 몸의 고통, 삶과 죽음 등 이 짧은 소설 안에 생각해볼 거리가 정말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었어요. 보부아르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었는데, 좀 이번 소설을 계기로 계속 찾아 읽을 예정이고, 이 책을 통해서 저의 책장이 좀 더 여러 세계로 확장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기기도 한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2번째 대여에서 읽은 책은 데버라 리비의 살림 비용입니다. 이 책은 운유 작가님의 이 해방의 봄을 통해서 알게 된 책인데, 책에서 인용된 문장 중에
혼돈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냐 포장되지만 난 차츰 실은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야말로 혼돈이라고 믿게 됐다. 계획해온 미래를 더는 신뢰할 수 없을 때, 융자바다 산 집과 옆자리에 잠든 사람이 못 믿어졌을 때, 그제야 폭풍은 우리를 우리가 바라는 이 세계를 영위하는 방식에 한 발 더 가까이 데려다 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 혼돈을 거쳐서 도달한 곳이 이온이라는 게 좀 기억에 오래 남았었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책장 구경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아, 살림 비용이다. 그리고 바로 대여해서 온 책인데 이 책도 좀 굉장히 얇아요. 하지만 이혼한 여성이자 여성 작가, 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좀 묵직함이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수도와 전기 시설이 끊긴 낡은 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이 글쓸 공간이 없어서 지인의 창고를 빌려서 쓰고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긴 하지만 데버라 리비는 좀 유쾌한 문장을 통해서 이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가부장제의 삶을 벗어나서 이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는 여정이 좀 굉장히 멋있게 느껴진 책이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로서 존재한다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한 책이기도 했어요. 책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사회적 서사와 결별했다고 자기 혐오에 빠지고 막 눈물 젖은 해안에 빠질 시간에 그냥 두 발로 어둠을 통과해 지나는 편이 훨씬 낫다. 이 말이 앞으로 제가 살아갈 때 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좀 위로를 주면서 힘을 내게 해주지 않을까 싶고 좀 멋지고 당당하게 좀 살아갈 용기를 내게 한 책이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총선 특집으로 이번 3월에 3주에 걸쳐 소개해드린 책 3권인데요. 경제, 기후, 법 3가지 분야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첫 번째 책은 경제 분야에서 소개해드린 최백은 교수님의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1인 1표 민주주의와 이런 1표의 시장 경제의 공진화가 중요한데 돈의 힘만 점점 커지고 이런 1표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불평등만 커지고 있잖아요. 원래 화폐는 사회 구성원이 좀 함께 만든 불안화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신용이익에 대한 기본 금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금융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 정상화를 위해서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저는 좀 사회금융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과학도 잘 모르지만 이 경제도 잘 모르는데 주식이나 투자는 아예 안 하고 좀 한 달 급여로 한 달을 잘 꾸리면 된다 주의예요. 노년을 위해서 뭐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공공의료가 발달해서 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안 드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노년이 되면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청년 세대들에게도 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술 발달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각자 도생으로 사회는 점점 해체되고 붕괴되지만 우리는 모두 좀 사회적 생산력을 만드는 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사회적 몫을 요구할 권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이라는 대안이 너무 좋았던 책이고 경제를 잘 모르고 경제 용어를 몰라도 좀 편하게 잘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책은 기후편으로 소개해드린 이수경 활동가님의 기후재난 시대를 살아내는 법입니다. 이 책은 보통의 환경 관련 책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보통 환경 관련 책은 지금 우리가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기후위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뭐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 등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수경 활동가님은 이 개인의 노력으로는 기후위기를 늦추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됐고 기후재난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올 텐데 이 재난이 찾아오는 시기를 국가와 기업이 좀 여러 가지 정책들로 최대한 늦춰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이 취향에 정말 너무 잘 맞았던 게 이 기후재난이 도래한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코로나를 예로 들면서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때도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기후재난 시대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북반구가 아니라 이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이 재앙을 겪고 있는 것처럼 기후재난 시대가 도래하면 이 내전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은 패닉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모두가 기본적인 최소한의 존엄은 지킬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공공시설 확대 등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데 너무 멋지죠. 진짜 공감하면서 잘 읽은 책이고,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지 좀 정당성을 주는 책 같기도 해서 진짜 좀 취향 저격당한 그런 책이었어요. 세 번째 책은 법편에서 소개해드린 박주영 판사님의 법의 얼굴들입니다. 박주영 판사님은 현재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시면서 책을 3권이나 출간하신 작가님이시기도 한데요. 이 따뜻한 판결문으로 세상에 울림을 주는 판사로 유퀴즈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어서 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신 판사님이세요. 법정의 얼굴들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책이에요. 신문 단신에 실린 짧은 기사만 보고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악마화하잖아요. 판사님은 좀 여러 재판을 통해서 피해자의 서사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살아온 세월들, 가정 환경, 사회 구조 등을 보고서를 통해 파악하고 서사를 보여줍니다. 죄를 정당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가해자의 서사 역시 알아야 우리의 사회 구조가 뭐가 잘못됐고 그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그래야만 범죄도 줄고 이 죄 없이 범죄에 희생되는 피해자 역시 줄어들 거라는 희망을 피력하세요. 여기에 법의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데, 이 법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좀 교화에 맞춰져 있다면 가해자의 서사를 통한 연민이 생길 수 있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청연대를 통한 약자와의 연대 방법, 배심원제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 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책이었고, 지금 우리 시대 법은 좀 약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반대편에게는 너무 잔인하고 또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간대하잖아요. 오랜만에 법에 좀 따뜻한 양심 있는 얼굴을 맞이할 수 있었던 책이고, 이 사회계약론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법을 만든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지막 책은 올해의 대작으로 읽고 있는 태백산맥 3권입니다. 제가 심장이나 간이 되게 작아요. 영화 볼 때 드라마 왜 결말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 결말을 안 보고 가면 긴장이 돼서 영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권선징악도 좋아하고 해피엔딩 이런 거 좋아하는데, 태백산맥은 너무 진짜 긴장이 돼요. 책을 읽다가 결말을 좀 찾아보고 읽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데, 이 제가 또 심장이 작다 보니까 폭행당하는 장면이나 고문당하는 장면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액션 영화는 아예 안 보고, 아무리 좀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징어 게임 이런 것도 절대 안 보거든요. 그런데 태백산맥은 이 해방 이후에 자와 우의 이념 대립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그 시대가 굉장히 폭력적인 시대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은 눈으로 좀 대충 훑어보고 좀 빨리 넘기기도 하는데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3권에서는 좀 여성들이 고문당하는 장면, 핍박당하는 장면, 그러다 여성들끼리 연대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2권에서는 좀 자기의 아내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들도 이제 있었거든요. 이런 장면들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굉장히 잘 읽고 있어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좀 2024년 잘 읽고 연말에 단독 영상으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3월에 읽은 책 11권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영상을 매주 월요일에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업로드를 해왔는데요. 4월부터는 영상 업로드를 이 고정된 날짜가 아니라 좀 자유롭게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고정으로 올라오는 영상은 한 달에 한 번 월간 독서 영상이고요. 그 외 소개하고 싶은 책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일상에 있을 경우에 좀 자유롭게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그동안 매주 월요일에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자유롭게 업로드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동해는 조금이 늦었어요. 개나리도 피고 이제 매화도 먼저 피었고 이제 목련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따뜻한 봄날 사랑하는 분들과 좀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